자,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왓수다 김우석, 김창동입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 바둑 국가대표 감독님이신 목진석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좀 가볍게 바둑의 매력 혹은 장점 같은 거 좀 소개를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바둑은 우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네. 수 있는 게임이고요. 또 재미있고 무엇보다 그다음에 한번 배우면 평생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네. 한번 이제 그 바둑의 맛, 재미를 느끼게 되면 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말 재미있고 또 두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면서 장점이 많은 게임입니다. 감독님께서는 좀 어떤 계기로 바둑에 입문을 하셨고, 뭐 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이른 나이에 우승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5살 때 저희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네네. 배웠고 어깨너머로 처음 배우다가 예. 동네 이제 바둑 교실에 다니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네. 프로기사를 처음에는 프로기사를 지망을 하진 않았었는데 네네네. 그때 당시 바둑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재능이 있으니까 계속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둑의 길을 걸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학업이냐 바둑이냐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바둑을 택했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바둑 전문가의 길을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결단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럼 부모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제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행히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좋아서 이 길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고 굉장히 저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행복한 사람이다,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조를 직접 선택을 하신 건가요? 그만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었고 오히려 처음에 배웠을 때는 바둑 자체는 재밌었는데 처음에 이제 좀 바둑 교실 선생님이 좀 엄하셔서 바둑 교실 가기 무서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네네네. 뭐 승부하는 것, 바둑이 주는 매력 이런 것에 빠져서 계속 이 바둑의 길로 가야겠다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좀 결심이 확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기가 사실은 14살, 15살이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둑이 저스트하게 바둑만 재밌다. 이 세계에서 좀 높이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조금 있지 않았나 싶고요. 프로까지 되기에는 그 선수들이 그 뭔가 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능도 있지만 어떤 정신적인 측면인데 승부욕이라고 할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졌었나요? 어느 정도 프로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높이까지 올라가려면 승부욕은 당연히 필요하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승부에서 졌을 때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 큰 좀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그런지 승부에 졌을 때도 좀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음 시합을 더 빨리 더 준비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이렇게 점잖게 하시지만 바둑에 나타나는 그 어떤 그 기운, 기풍들은 무척 독하다.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뭐 네. 어떤가요? 저희 세대나 저희 위 세대 선배 기사들께서는 다 각자 본인마다 본인의 스타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조은현 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치열하고 상대를 정말 압박해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바둑을 두셨고 이창호 구단은 저보다 5년 선배인데 반대로 돌부처라는 별명처럼 굉장히 평온하지만 그 가운데서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또 그런 바둑을 두셨고 그래서 기사마다 굉장히 스타일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공통점이라면 역시 승부욕이겠죠. 승부욕은 그 최정상급까지 간 기사 중에 승부욕이 약한 기사는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승부욕이 강해야만 그 정도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공격적인 바둑과 수비적인 바둑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둘로 크게 나누면 그렇죠. 공격적인 바둑, 예. 수비적인 바둑이 있고 그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예전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80년대 정상급 선수들이 한 10명이면 10명 다 그 스타일이 달랐어요.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 중에 한 명이 다케미야라는 기사는 우주류라고 해서 바둑판의 중앙을 에워싸는 정말 남이 잘 두지 못하는 스타일로 세계대회도 여러 차례 우승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반대로
바둑판의 변두리 쪽을 차지하는 뭐 그래서 지하철 바둑이라는 별명도 있었던 기사들도 있고 또 한국 출신의 조치훈 구단은 정말 치열하고 처절한 바둑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정말 승리하기 위한 바둑 이런 바둑을 뒀던 기사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개성이 뚜렷한 시대가 80년대 90년대였고요. 그 이후로는 좀 뭐 한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좀 그 공동 연구에 좀 문화가 생겨서 스타일이 좀 비슷비슷해지고 최근에는 더더욱 바둑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는 바둑 인공지능이 이제 저희에게 좀 좋은 수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외운다든지 그 스타일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정상급 기사들을 보면 전체적인 실력은 예전보다 훨씬 올라갔지만 예전만큼의 그런 뚜렷한 각자의 개성은 좀 사라진 추세죠. 이제 일본 바둑이 이제 모양이나 네. 어떤 그 탐미적인 어떤 바둑을 둔다면 뭐 중국은 대개 실전형이고 한국은 이제 둘을 융합한 형태로 발전시켜 왔고 우수한 기사를 이제 배출해 왔는데 AI 시대를 할지라도 이런 특성들 삼국 간의 어떤 그런 그 프로 기사들 간의 어떤 그런 마인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모양을 중시하고 예전엔 이제 미학이라고 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기도 정신을 추구하고 예절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어요. 승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나 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중국은 60년대, 70년대 이때부터 바둑이 스포츠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전적으로 이기는 길을 추구해왔고 한국은 처음에는 일본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뭔가 이제 좀 예와 도를 중시하고 뭐 모양을 중요시하고 하다가 이제 조은현 구단이 세계를 제패하고 이창호 구단이 그 뒤를 이어서 세계를 제패하면서 역시 이기는 바둑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면서 딱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신진서라든가 박정환, 네. 또 뭐 변상일, 뭐 이런 분 이제 이런 기사들이 한국 그 바둑계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이 여전히 그 20세기 들어와서 세계 바둑의 어떤 탑 위치에 좀 있는 겁니까? 저희가 2010년 초반, 201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이 한 15년 가까이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세계 대회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중국을 압도하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마음 먹고 한국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제 2010년대 한 2014년 15년부터 뭐 한 4, 5년간은 또 중국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저희가 이제 다시 그거를 좀 만회하려는 형국이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고요. 한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항상 한국이 그 인구도 적은 틈에서 네. 항상 희한하게 이기거든요. 근데 바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정상급 기사들의 두께는 중국이 두꺼운데 훨씬 강한 기사들도 많고 한데 시대를 풍미하는 기사는 항상 한국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국 기사가 그 수적으로 그 숫자 싸움에서 밀리는데도 그 대표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은 한국인들의 어떤 무슨 그 바둑 그 잠재력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좀 승부 근성 같은 게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최근에도 이제 한국 기사들이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중국 내 이제 인터넷에서나 댓글에서나 반응이 한국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 이런 글들이 간간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분명히 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정신이 좀 있지 않나. 한중일 간의 바둑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것이 AI 시대를 통해서 약간 이렇게 통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인간적인 바둑은 사라져 버리고 이제 기계화된 바둑 또 그 AI의 수순을 잘 기억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로 대체될 수 있다는 어떤 그 안타까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려도.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가대표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이기려면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라면 그냥 바둑을 좋아하는 그냥 바둑기사 또는 바둑 애호가의 입장이라면 예전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성이 뚜렷하고 다들 이제 자기의 개성이나 스타일을 바둑판에 표출하면서 창의적인 수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냐가
정상으로 가느냐, 또 정당에서 더 한꺼풀 넘어서 최정상 탑이 되느냐가 그 차이거든요. 지금 신진서 구단이 한국 랭킹 1위,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모든 기사들이 인공지능 공부를 하는데 그만큼 신진서 구단이 받아들이는 능력, 흡수하는 능력, 그걸 또 인공지능의 수들을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지금 세계 랭킹 1위와 뭐 다른 기타 정상급 기사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의 수순과 100% 일치시킨다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과 비슷하게 가다가 다르게 그 착수했을 때 그 상황에서 또 어떻게 그 순발력을 발휘해서 응용하고 그렇게 나갈 때 이제 그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르치는 승패 확률이 그것이 판세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도 바둑 중계를 하면 항상 뭐 승률 몇 %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는 이제 관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죠. 지금은 예전에는 바둑을 봐도 해설자도 뭐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축구나 야구처럼 지금 뭐 몇 대 몇 스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 누가 이기고 있지, 어떻게 돼가고 있지, 이게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뭐 60대 40, 70대 30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스코어가 나오니까 관전하시기는 훨씬 더 박진감이 있고 한 수 두면은 6대 4에서 갑자기 이쪽이 막 7대 3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제 관전하시기는 좋은데 결국 시합을 하는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두 사람이 두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몇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평소에 훈련한 만큼 바둑판에서 표현을 하느냐 사실 이승부죠. 이제 실제 바둑판에서는 엄청나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인간끼리의 바둑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내가 실수를 하면 마음속에서는 흔들리고 실수가 실수를 낳고 또는 내가 유리한 상황이면 방심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은 사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아이는 거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기복이나 방심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없죠. 사람의 대결에서 이기는 거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요소이고요. 이세돌 구단도 알파고와 대국을 했을 때 아마 뭐 제가 직접 이세돌 구단이 돼보지는 못했지만 가장 답답했던 게 상대의 감정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답답했을 거예요. 정상급 기사일수록 그 센스가 뛰어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가 이세돌 구단이에요. 실제 대국을 했을 때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굉장히 빨리 캐치해내고 그거를 비틀거나 상대를 흔들어서 사실 어찌 보면 멘탈 게임으로 끌고 가서 상대를 흔들고 상대가 원하는 쪽의 반대쪽으로 가서 상대를 흐트러뜨리고 이게 굉장히 능한 기사인데 알파고와 둘 때는 그렇게 안 아무 됩니다. 감정도 없고 정말 컴퓨터 이제 그냥 뚜벅뚜벅 두어오니까 아마 굉장히 그냥 가는 거고 AI는 네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바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적인 면들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현재 프로 기사들 또 탑 랭커 중에 인공지능을 사용 안 하는 기사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예전만큼의 개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속에서도 AI를 뭐 습득하고 공부를 하지만 그거를 또 이제 내 방식대로 표출해내는 기사가 나와서 만약 그런 기사가 또 세계를 제패하면 또 한 번 붐이 또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바둑이 또 정식 종목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석권했어요. 세계에 달려 있었는데 내년 또 국가대표 감독이시니까 내년 또 준비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도 이제 국가대표팀 내부에서도 선발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한 4, 5월 정도 되면은 그 아시안 게임 그 대표 선발이 완료가 되면서 더 좀 준비에 박차를 가할 텐데 결국은 이제 한국, 중국이 금메달을 놓고 다투는 형국이 결국은 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바둑은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합에 얼마나 몰입해서 임하느냐 또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어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아시안 게임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대표팀이 선발이 완료가 되면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할 생각이고요. 그때 또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면 남자 단체전
남자 개인전, 네. 여자 단체전 네, 이제 세 세 종목. 가지인데 우리가 다 금메달 딸 수 있나요? 2010년에 워낙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었기 때문에 뭐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압박감도 특권이다라는 이야기를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부담감은 있지만 그 부담감이 자기를 너무 짓누르지만 않고 동기부여로 발현될 수 있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긴장감은 승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 이제 2월달에 그 신민준 구단이 네. LG배에서 우승했고 또 신진서 구단이 그 농심배에서 5연승하면서 또 우승했고 네. 또 출란배도 또 신진서 구단이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화재배도 우승했어요. 네. 한국기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국가대표팀 또 상비군 이런 쪽에서 집단적으로 연구하고 실전 바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실력이 좀 늘어난 건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시합을 두면서 경기 감각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합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졌던 시합이 부활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 최정상급 기사들은 꾸준히 계속 1년 내내 시합을 치르면서 항상 이제 언제 경기에 나서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지금 시합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반면에 좀 약간 들쭉날쭉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하는 것 같고. 예, 그 선발전에 대한 것도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선발전도 네. 저희가 지금 이미 국가대표팀 내부에서는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에게 기회는 부여가 되지만 랭킹 낮은 기사들은 아래서부터 이제 올라가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최고의 전력, 최강의 전력을 가진 기사가 선발이 되는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그 선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팀 구성되면 뭐 태릉은 아니지만 지금은 진천이지만 네. 그 선수촌에 또 입소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2010년 아시안 게임 때도 그 당시 영상을 보면 그 당시 태릉 선수촌에도 입소를 해서 며칠간이지만 훈련을 하고 사실 그게 뭐 3일, 4일 이렇게 훈련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이게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정말 한국을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 게임에 나간다는 그 금메달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합에 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선수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국 팀에 대한 어떤 그 전력 분석, 뭐 정보,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목 감독님은 이제 워낙 그 국제적으로 마당발이어서 그쪽에 뭐 중국 기원 쪽에도 아는 분들이 많고 일본 기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과 저 교류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나요? 제가 그 국가대표 매일 출근해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이제 중국의 바둑 사이트를 쫙 훑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신 매일 이제 올라오는 그 바둑 뉴스들, 바둑 글들 이런 것들 쫙 읽으면서 그렇게 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게 쌓이면 중국 바둑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또 어느 선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적을 알아야 이제 더 대비를 할 수 있고 상대 선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아시안 게임이 다가오면 더 좀 그런 정보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대표팀 감독에 전념하니까 프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없나요? 처음에는 제 자신 좀 개인적인 승부에 대한 욕심도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승부도 하고 싶고 감독일도 잘하고 싶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얘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승부에 매진하면서 감독 일을 같이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1년 정도 해보고 깨달았고 그 이후부터는 시합에는 나갔지만 어느 정도 승부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은 채 나갔었고 작년부터는 2020년 4월부터는 이제 한국기원과 협의하에 바둑 시합과 또 방송 해설 등 이제 기타 활동은 다 이제 중단하고 바둑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 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인 분들 중에는 이게 궁금한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바둑이 스포츠입니까? 저희로서도 사실 프로 기사가 지금 거의 400명에 육박을 하는데 네네. 400명에 물어봐도 답변이 제각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안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츠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느끼는 바둑이라는 것은 또 100% 스포츠는 아니거든요. 저만 해도 80년대 이제 초중반에 바둑을 접했고 그 당시에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둑은 예와 도를 중시하는 격이 높은 게임이다. 승부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좀 스포츠라고 받아들인 적이 많은 것 같고요. 승부니까. 승부라는 측면에서 네. 스포츠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규정하는 순간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육체적인 활동을 네. 생각하지만 하고 사실은 이제 학문에서는 스포츠에 있어서의 어떤 두뇌 스포츠, 뭐 육체 스포츠 이런 분류에서는 그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외부적인 규정에 따르는 것보다는 그 맥락,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한국 기원이라든가 바둑이 어떻게 그것과 같이 호흡하고 자기 어떤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바둑을 두다 보면 역시 체력도 사실 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체력이 떨어지면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 집중력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네. 보통 저희가 뭐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뭐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체력에 대한 중요성은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있죠. 생각을- 왜냐하면 그런 세계 무대 음. 중요한 시합 같은 경우는 한 판 두는데 한 7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네. 7시간 동안 앉아서 그렇죠. 그 집중 네. 100%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바로 승부와 직결이 되니까 그렇죠.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둑 그러면 빼먹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둑과 인생 뭐 또 거기에 대한 철학도 좀 명확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 이제 그 의사결정. 내 의사결정 제대로 된 길, 정확한 길 또는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바둑에도 있고 인생도 분명히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고요. 뭐 작은 악수를 두었더라도 그 이후 악수를 잊어버리고 계속 좋은 수를 두어 나가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리커버를 할 수가 있네요. 네, 바둑과 인생의 네네네. 또 공통점인 것 같고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바둑 같아요. 인생에서 상대를 만나잖아요. 네. 그 만난 상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예 시절이나 아니면 성적을 좀 냈던 20대 때는 이창호 구단과 가장 많이 승부를 했었고 물론 거의 대부분 패하긴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또 많이 배웠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선배 기사이자 뭐 기억에 많이 남는 승부를 했던 것 같고요. 별로 없는 것 이창호 같아요. 구단을 이겼어요. 2000년에 그 KBS 바둑왕전인가요? 거기서 이겼어요. 근데 2004년 LGB에서는 아쉽게 이창호 구단이 졌어요. 네. 그때는 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가 이제 세계 대회 첫 결승 진출이었고 이창호 구단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쳐 사실 준우승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우승 문턱에서 이제 막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팠던 기억은 나는데 근데 뭐 LGB 말고도 이창호 구단과 결승에서 한 대여섯 차례 이상 만났었고 대부분 이제 패했지만 패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배우고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9단 정도 되시면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대동소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혹시? 그 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네. 희미해져서 오히려 뭐 9단보다 오히려 갓입단한 초단 2단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더 강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네, 또 바둑의 기술도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 한 36년 정도를 바둑을 두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새로운 것들이 많고 바둑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많고 특히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는 제가 배웠던 제가 두어왔던 바둑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이제 수법들이나 다른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새롭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어쨌든 비슷한 분들끼리 좀 두시면 고수분들끼리 두시면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세계 1, 2위끼리 대결을 하면 사실은 실력적으로는 똑같은데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정말 미묘한 실수에서에 의한 심리적인 파장이라든지 거기서 그거를 또 캐치해내서 상대를 더 흔들어 간다든지 이런 미묘한 것들이 승부를 좌우하거든요. 대표팀 감독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신 점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이기는 또 부담스럽고 해서 그렇죠. 저희가 원래는 예전에는 주 5일 매일 훈련을 하다가 지금은 한 7, 80% 정도로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 나와서 매일 그 인원이 다 모이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음속에 이거 훈련량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뭐 온라인에서라도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예전처럼 일상 회복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 좀 훈련을 할 수 있는 날이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바둑에 대한 홍보 말씀이나 아니면 또 대표팀 감독으로서 뭐 바둑을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저희가 평소에도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바둑이 3종목이 들어가는데 3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선수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국가대표팀 전체가 좀 일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꼭 프로기사나 뭐 세계대회 성적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바둑을 더 많이 즐겨주시고 바둑이라는 게임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배우고 즐기면 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에 대한 좀 관심과 사랑을 더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 바둑 국가대표 목진석 감독님과 바둑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겠죠? 자, 한국 바둑이 잘 되길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